네, 오늘 들여다볼 이슈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소식인데 지금 위헌 심판 재청 신청을 네, 했다는 거죠. 네.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현재 이재명 지사 상황을 조금 보면 네. 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네. 1심에서는 이제 둘 무죄가 다 났죠? 무죄가 선고됐고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됐는데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예, 본인의 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본인은 아무런 이제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토론회에서 얘기한 부분이 네.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건데요. 이게 논란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많이.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쪽은 두 가지 법률 위반,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위반, 본인을 처벌하도록 돼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헌 심판 재청 신청은 대법원에다가 하는 거고요. 네, 위헌 법률을 심리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지 않습니까? 이거 네, 얼마나 맞습니다. 걸립니까? 네. 이게 최소 한 1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효화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상당히 심리에 신중을 기하는 편입니다. 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내용 두 가지를 한번 좀 이제 보면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떤 조항이 문제냐고 하는 거냐면 네. 후보자의 행위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재명 지사 쪽은 여기서 행위 그리고 행위. 공표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니까 그때 2심 재판에서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아니다. 네. 행위에 대해서 네. 얘기한 거죠. 그런데 네. 강제 입원 시키지 않았다고 TV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은 말한 것은 네. 잘못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행위하고 뭐죠? 공표. 구체적으로 공표가 어떤 거를 공표냐. 그냥 토론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공표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삼심제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다 대법원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건 두 가지 요건. 크게 보면 하나는 하급심 판결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됐거나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아니면 형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 사건의 경우엔 2심 판결이 과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느냐 이 부분은 조금 불투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금 300만 원밖에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선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대법원의 요건이.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이고 이재명 지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사건하고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해도 그렇죠. 당선 상실을 무효가 하니까요.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한 효과를 미치는데 이 최소한 공직선거법 사건만이라도 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 그냥 상고심이 진행되면 빠르면 뭐 연내에도 네. 날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헌재에 가서 이거 위헌 법률 심판을 받게 되면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임기가 다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시간 끌기로 이 신청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 사건은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 항소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5일까지 원래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이 볼 때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헌법재판소에 넘기면서 네. 대법원 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취지에 맞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은 금방 지나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아직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그렇죠. 그건 좀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번 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네.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난 2일이죠.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네. 70대 노모와 40대 여성 4명, 딸, 그러니까 엄마와 네, 딸들이군요. 그렇죠. 네 모녀가 네.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제 건축 보수 공사를 위해서 집을 이제 방문했던 인테리어 업자가 문은 닫혀 있는데 집안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밖으로 새어 나오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이고요. 경찰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네 모녀는 한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 옆 방에서 A4 용지 2장에 적은 유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별도로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신에서 악취가 날 정도면 시간은 꽤 됐다, 그렇죠.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 모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호소를 하는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었는지. 네. 그런데 성북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3개월 이상 공과금을 연체하게 되면 관공서에다가 자동으로. 알려서 위기 가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법률이 맞아요.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시스템이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이제 평소에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가족인데 그래도 이분들 유서 내용이나 주변에 따르면 이분들이 평소에 사기나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좀 어려움을 겪었을 그럴 수도 있죠. 있겠군요. 예. 그래서 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다가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사업이 힘들어서 네. 결국 보증금까지 날린 채 사업을 접었다고 하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그 2014년이요. 네. 송파구 세모녀 사건.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을 줬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걸 좀 변화를 이끌어냈었던 사건인데 이걸 좀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 네. 이 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던 건지 하는 부분이 좀 네. 궁금하네요. 이게 구체적인 경제 상황이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는데 말씀하신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기초생활 보장비 수급 조건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됐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개월 이상 전기, 수도세 뭐 이런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네. 관공서에 통보가 돼서 이 위기 가족을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여기 해당되지 않는 상황인데 혹시 이제 아주 단기간의 경제적인 어려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개인 워크아웃 같이 뭐 다양한 채무 조정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일반인한테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이 법적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고 서류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인 출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쉽게 이분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뭔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물론 지금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네.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다만 이런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도 네.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찰관이 회식하고 술을 마시고 나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거를 네. 순직으로 볼 것이냐 말 네.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판결이 있네요. 네, 판결이 났습니다. 이 본인이 이제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관인데요. 좀 된 사건인데 2017년 11월에 주간 2년 근무를 됐네요. 끝나고 나서 팀원들과 회식을 한 후 이제 먼저 집에 가겠다고 차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네. 10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10차선. 예, 시속 120km, 그러니까 조금 과속을 한 차량이죠.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유족들은 공무상 부상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건데 네. 법원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무상 사고로 인한 이제 부상이다. 결국 그래서 순직 처리를 해달라라고 유족이 요구한 건데요. 이제 법원은 이제 순직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회식이 비록 공무상 회식이었다 할지라도 네. 이제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고 이 음주량도 만취에 이를 정도로 아니었는데 본인이 10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사망한 거는 통상적인 회식 과정에 수반돼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하고 어떤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 사고 간에 네, 네. 그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식을 하다가 넘어져서 뭐 뇌진탕을 일으켰다거나 이런 거는 회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회식이 끝나고 나서 무단횡단을 했다. 이거는 회식하고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식 과정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이게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회식 과정에서 음식에 무슨 하자가 있었다. 네. 또는 회식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집에 가다가 만약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만약에 녹색불에 건너다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회식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고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순직으로 인정을 못 받은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생전급여의 약 30%를 유족급여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연금, 그러니까 퇴직연금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토대로 받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오늘 나머지 이슈들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